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 우정국 계리직 공무원 2012년 3월 문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과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험 예상 문제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지금까지 저와 공부했던 개념 중에서 문제로 연결되는 내용이 많고요. 또 제가 중간중간 이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얘기했던 것 이번 시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총 2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한자 문제는 이제 한자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고요. 저와 함께 한국사 18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월 달에 나왔던 시험 첫 번째 문제는 청동기 시대 유물입니다. 자, 그림에 보이는 유물과 관련 있는 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는 문제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시대만 알면 문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의 유물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것은 바로 청동기 시대 비파형 동검이죠. 자, 청동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10세기경인데 중국에서 청동이 처음 들어왔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청동은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배자의 도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청동검 또는 장신구죠. 청동거울이나 제사 도구인 청동방울, 팔주령과 같은 것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자, 문제에서는 이 유물과 관련 있는 시대니까 바로 청동기 시대에 관련된 생활 모습을 찾으면 되고요. 보기에서 시대 구분하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수할 때에는 반달 돌칼이 주로 사용되었다. 여러분, 청동기 시대는 청동기구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농기구나 생활도구는 여전히 나무나 돌을 이용했는데요. 자,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반달 돌칼을 볼 수 있는데요. 반달 돌칼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가운데 끈을 연결해서 곡식을 무엇할 때, 추수할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반달 돌칼은 청동기 맞아요. 두 번째, 움집에서 벗어나 지상 가옥도 짓게 되었다. 자, 여러분, 움집은 신석기 시대의 가옥인데요. 청동기 시대에도 움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신석기 시대는 바닥이 둥근 원형의 반지하 형태였다면 청동기 시대는 점차 지상으로 올라오는 지상 가옥이 되었고요. 바닥도 네모난 형태, 오늘날 가옥 구조와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커졌는데요. 움집의 모습, 지상 가옥화 역시 청동기 시대. 고인돌이나 돌널 무덤을 만들어 시체를 매장하였다. 여러분, 고인돌은 지배자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돌널 무덤 역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인데요. 자, 옆에다가 내용 하나 추가합니다. 지배자의 무덤이 특징이고요. 지배자가 있었다는 건 계급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3번 보기도 청동기 시대. 자,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겠죠. 4번 읽어볼게요. 시족의 구성원이 모두 평등하여 수확물도 공동으로 나누었다. 여러분, 평등사회는 구석기와 신석기입니다. 그런데 생산물을 공동으로 나누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시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지막 보기는 신석기 시대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구석기 때는 시족사회가 아니라 다 같이 무리를 지어 이동했던 평등사회였고요. 시족이 모여 살았던 시대는 신석기 시대로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인데요. 여기에서 청동기 시대의 특징을 3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청동기 시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도구의 재료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청동기. 하지만 지배자의 도구였다. 두 번째는요. 무슨 농사가 시작?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반달 돌칼과 같은 도구가 사용됐고요. 이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사유재산이 생겨났고요. 그 결과 무엇이 발생하였다? 계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인돌과 같은 계급장의 무덤도 생겨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특징을 청동기의 모습으로 정리하면서 1번 문제 정답은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내용을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문제 이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 그렇다면 우리 조선 전기 하면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친명, 배금 또는 4대 교린 뭐 이 표현 다 들어갑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면 기억, 여진에 대해서는 북방 개척을 위해 무력 진압, 강경책으로 일관하였다. 자, 여러분, 여진에 대해서는 강경책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강경책은 요거 배우셨죠? 사군, 육진, 개척. 세종 때 김종서와 최윤덕을 통해서 이 북방 지역을 개척했던 것, 3인 정책 있었는데 이것으로 일관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진에 대해서는 강경책만 했던 게 아니라 회유책도 있었어요. 회유책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 써주세요. 무역소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여진족 중에서 귀순을 한 자들에게는 관직이나 토지를 주기도 했고요. 무역소를 설치해서 그들과 무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린의 뜻이 뭐죠? 잘해줬다, 못해줬다.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기억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두 번째, 명관은 조공관계를 통해서 문물을 받아들이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였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나라와의 조공관계가 성립이 된 것은 누구 이후부터냐? 태종 이후부터입니다. 태조 때는 명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요동정벌 때문에. 그때 우리 배우셨죠? 요동정벌 계기로 이성계가 위화도해군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정권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명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종 이방원은 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명과의 교류의 모습은 바른 설명이고요. 언제부터인지 태종 이후부터라는 거 한 번만 체크하면 되겠죠. 자, 디귿으로 갑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세종 때 부산포, 제포, 연포를 개항하여 제한무역을 실시하였다. 맞습니다. 일본에 대한 이게 회유책인데요. 당시에 항구를 열어줍니다. 삼포. 그리고 여기에서 무역을 허락했는데 나중에 이곳에서 외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본과 감정이 나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에 대한 강경책도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자, 일본 역시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하게 사용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강경책은 스시마섬 정벌이 있었습니다. 역시 세종 때인데요. 이종무를 시켜서 대마도 스시마섬을 정벌하게 됐고요. 이와 같은 노력으로 명과 실리를 추구하는 4대 외교 그리고 여진과 일본은 적절한 강경책과 회유책을 이용하는 교린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리을, 류구, 동남아시아 국가와는 교류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유구는 류큐라고도 합니다. 류큐, 자아, 자바, 시암, 요러한 국가들과도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교류했다. 이 내용 기억하면서 이번 문제 정답은 몇 번으로 찾습니까? 니은과 디귿만 들어있으면 되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는 정리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체크하고 갈 자료가 있습니다. 여진 정벌을 위한 사군육진 개척. 지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군육진 개척은 여진에 대한 강경책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일본과는 삼포 개항을 통해서 적절한 제한무역을 실시하였다는 거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해군 때 중립외교가 됐고요. 인조 때부터는 친명 배금 정책으로 일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조선의 대외 정책도 알아두시면서 세 번째 문제 이어갑니다. 자, 3번 문제는 여러분 삼국시대인데요. 가와 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는요. 4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세기 들어가는 시기인데 백제 왕이
평양성을 공격했을 때 고구려 왕이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이때 왕은 누굽니까? 고국원 왕입니다. 고국원 왕의 이름이 이제 사유였죠. 그래서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그 화살을 누가 쐈냐? 백제 근초고왕이 쐈습니다. 그래서 근초고왕이 4세기가 전성기잖아요. 이때 평양성을 공격해서 함경도 지역을 차지하려 하였다. 이 내용 기억하시고요. 자, 나는요, 직윤형 7월에 백제를 정벌해서 십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드디어. 자, 이 사람은 이제 누구냐? 바로 나는 광개토 대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장수왕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백제를 공격했으니까. 하지만 즉위에서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했다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3번 문제는 고국 원왕이랑 광개토 대왕 사이에 들어갈 임금을 찾으면 되겠죠. 자, 우리가 고구려 왕, 배웠던 왕들만 떠올려 볼게요. 뭐 동명성왕 있었고요. 주몽, 그 다음에 뭐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천도했던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조왕 있었고요. 고국천왕, 그리고 뭐 동천왕, 미천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국원왕, 그리고 이 사이에 들어갈 임금은 소수림왕인데요. 소수림왕은 고국원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고국원왕이 전사했을 때 고구려는 국가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망할 뻔했죠. 그런데 소수림왕이 다시 한번 국가를 재정비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자, 소수림왕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자,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사람은 장수왕입니다. 여러분, 장수왕은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장수왕의 이게 무슨 정책이었나? 남진 정책이었죠. 국내성에 기반을 둔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고요. 낙랑군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한 사람은 미천왕입니다. 자,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이게 바로 소수림왕이고요. 빈민구제를 위해 진대법을 처음 실시했던 임금은 고국천왕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여러분, 순서대로 해보면 태조왕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 번만 쓸게요. 왕 순서도 한번 써주시면 좋겠어요. 태조왕 다음에 고국천왕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미천왕. 그리고 나서 고국원왕. 그리고 지금 정답 3번 소수림왕. 맞죠? 그리고 광개토 대왕입니다. 그리고 1번 장수왕인데, 자, 우리가 시대순 연결하는 문제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도 시대순 연결하시오 이 문제들은 자주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별, 뭐 삼국시대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같이 각 시대별 왕들의 노력, 왕들의 업적은 몇 가지 순서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3번 문제는 정답 3번이지만 고구려의 왕들을 정리하는 문제였고요. 순서를 통해서 태조왕부터 장수왕까지 삼국시대 고구려의 모습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왕의 이름만 기억하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번에는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은요. 중국의 외교관인 당시 청나라였죠. 황준센이 쓴 조선 책략인데요. 이 조선 책략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냐? 개화기 때 들어옵니다. 누가 이걸 가져왔냐면 김홍집이. 김홍집이 어디에 갔다 왔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수신사로. 그래서 김홍집이 이 책을 가져오면서 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 잘 읽으세요. 이에 대한 무엇? 반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선 책략은 무엇을 강조했다? 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 책을 반대한 사람들은 누구냐? 유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생들을 우리가 무엇이라 불렀죠?
개화를 반대했던 세력, 위정척사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조선 책략 유포 때문에 유생들은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요. 보기에서 그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전부 다 당시에 등장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글이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역,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혐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공연히 타인을 믿음으로써 먼 나라와 친교에 빗대어 가까운 이웃에 도전한다면 러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구할 거냐. 러시아, 미국, 일본은 모두가 오랑캐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후하게 대하거나 박하게 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선 책략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대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조선 책략에 써 있는 글이 러시아가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친중, 중국이랑 친하고 결일, 일본이랑 연결하고 연미, 미국이랑 연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써 있잖아요. 러시아, 미국, 일본 모두는 오랑캐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가까이 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당시 조선 책략을 통해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는데 이를 반대했던 글이고요. 이 글은 유생들이 올렸던 영남 만인소라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책략에 반발했던 대표적인 글이라 할 수 있고요. 자, 니은은 일본을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서양을 견제하려는 계책이다. 내용을 읽어보니 서양이라 해도 기계 기술이나 농서가 이익이 될 만한 것이면 반드시 행할 거다라고 써놨는데요. 자, 이것은 일본을 받아들이는 개화 세력이었고요. 바로 개화 세력 중에서 급진개화파의 동도서기론이었어요. 자, 급진개화파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람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이와 같은 사람들인데요. 자,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바탕으로 급진된 개혁을 주도했던 세력입니다. 이들은요, 일본에 대한 개혁 내용을 받아들이고자 갑신정변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 글은요, 이와 같이 급진개화파에 관련된 글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글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여기서 힌트. 그리고 러시아를 방어하는 기틀이 될 거고 또 아시아의 여러 대국이 서로 보전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글은요. 조선의 중립화론입니다. 자, 조선의 중립화론을 주장한 사람은 육일준과 독일인 부들러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러한 조선의 중립화론이 등장한 배경은 청의 내정 간섭은 심화됐고 일본의 경제적 침투가 활발했고요.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선에 내려오려 합니다. 그리고 이때 영국이 우리의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한 게 조선의 중립화론이고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주장했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리을은요. 서양 오랑캐의 화가 금일에 이르러서 이보다 심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용을 읽어보세요. 전하께서는 앞으로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하라 했고요. 또 사람 노릇을 하느냐, 짐승이 되느냐, 존속하느냐, 멸망하느냐 사이에 나라가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뭐가? 정벌되는 게. 자, 마지막 리을은요, 여러분 위정척사 사상에 관련된 글이지만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몇 번으로 찾습니까? 1번 기역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위정척사에 관련된 글은 기역과 리을이지만 문제 잘 읽으셔야 되죠. 조선 책략에 반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나머지 글도 어떤 책들인지 어떤 글이었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은 5번으로 갑니다. 이 시기는 언제일까요? 여성의 제가 사실을 족보에 기록했습니다.
외손이 있다면 아들이 없더라도 양자를 삼지는 않았는데요. 자, 조선사회 모습 중 이것은 조선 전기의 모습이고요.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남녀 차별이 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가족제도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을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호적의 출생 순서대로 기록한 거 맞습니다. 재산 상속은 남녀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관행이었다. 맞아요. 동족불합과 족보편찬이 성행했던 것은 여러분 조선 후기고요. 제사도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지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여러분 조선 후기의 모습 여기 2개만 체크할게요. 조선 후기에는요. 살림 세력의 영향력이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성리학적 가족 제도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동종마을, 동성마을이라 해서 우리가 뭐 경남에 가면은 뭐 양동마을 있잖아요. 경상도에. 그다음 뭐 안동지방에 율시. 이렇게 같은 성씨끼리 모여서 자기 집안, 자기 가문을 결속하는 모습이 많아졌고요. 이때는 이제 친형제도. 그다음에 양자. 그다음에 장자상속. 이러한 표현들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 질서는 조선 후기에 확립이 된 건데요. 자, 이게 바로 고려시대와 조선 후기의 차이점이에요. 고려시대부터 여기 하나 쓸게요.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호적의 출생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남녀차별 없었고요. 조선시대 후기에는 아들만 호적에 올리니까 재산 상속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그런데 조선시대 후기에는 장자에게 재산 상속하고요. 제사도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냈는데 조선 후기에는 제사를 지낼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와 고려시대는 조선 전기까지의 모습이 고려시대와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내용은 언제 조선 후기에 나타났으니까 이 내용을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5번은요. 여러분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함정이 있습니다. 조선사회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기냐 후기냐 이걸 구분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5번 문제 정답 3번, 이번에는 6번으로 갑니다. 자, 6번은요. 이 법령이 반포된 때에 시행된 개혁인데요. 자, 이것은 언제의 내용이냐? 가보개혁 1차 때의 법령입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요.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그리고 여기 인재를 고르게 등용한다. 그래서 가보개혁 1차 때의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쉽게 갑니다. 5개의 보기 중에서 가보개혁의 1차에 관련된 것만 골라라. 기억, 금본위 제도를 시행하였다. 여러분, 가보개혁은 은본위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2번째, 지방의 8도를 개편하고 사법부를 설치한 것은 2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부가 설치되어 왕실 사무를 전남하였다. 자, 요것은 이렇게 갑니다. 왕실과 국정사무를 무엇했다. 그래서 왕실 사무는 국내부, 국정사무는 의정부로 나누어서 업무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 홍범 14조 말고 그 가보개혁 1차 때 내용들을 쭉 써놓은 것 중에 맨 처음에 정치개혁의 첫 번째 표에 나와 있는 표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1차 맞고요. 과거제를 폐지했다. 이건 역시 사회 모습에서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이것도 맞죠? 재판소를 설치한 거 말씀드렸듯이 2차 때 모습인데요. 자, 1차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디귿, 리을이 들어있는 몇 번입니까? 3번으로 찾아주시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여러분, 가보개혁 1차는 정답을 여기에 적고 어디에서 모든 개혁을 주도합니까? 군국 기무처에서 주도를 합니다. 일본의 간섭으로 이루어진 개혁인 건 아시죠? 그런데 이 군국 기무처는
우리의 교정청을 폐지하고 일본이 만든 거고요. 이 군국 기무처의 책임자로 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홍집이죠. 그런데 2차 때는 이 군국 기무처를 폐지하고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합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한 번 바뀌고요. 나중에 김홍집이 다시 등장하는 게 을미개혁 때. 그때 또 한 번 책임자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도 갑오개혁에 대한 보기에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3번. 그리고 갑오개혁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됐다는 것. 그래서 근대적 개혁이라 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무덤 나왔네요. 제가 무덤 보여드렸어요. 자, 무덤. 이거 돌, 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신라시대의 무덤이죠. 자, 그림을 보시면 일단 관을 넣었죠. 껴묵거리 상자를 넣고요. 돌을 쌓고요. 그 다음에 봉토, 흙을 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도굴이 어려워. 그래서 이 무덤이 발견됐을 당시에는 껴묵거리가 많이 발견이 됐었죠. 그 대표적인 무덤이 천마총의 천마도잖아요. 자, 그럼 정답 바로 갈게요. 1번입니다. 도굴이 어려워서 껴묵거리가 많이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삼국시대 무덤이잖아요. 삼국시대 무덤 종류 4개입니다. 요거 한번 다 정리하고 갈게요. 자, 두 번째, 중국의 영향을 받은 세련된 무덤은 벽돌 무덤인데요. 이 벽돌 무덤 우리나라 어디에만 있습니까? 백제에 있습니다. 백제 무령왕릉이죠. 자, 돌로 널 방을 짜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서 만든 건데 돌로 만든 방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은 굴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안에 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널방이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벽화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굴식 돌방 무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무덤은요. 백채 석촌동 돌무지 무덤하고 고구려의 장군총. 자, 여러분 이건 둘 다 돌을 계단 형태로 쌓은 돌무지 무덤인데요. 고구려와 백제가 같은 계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무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의 종류는 이렇게 4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구려 거부터 정리할게요. 돌무지 무덤, 초기,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이고요. 백제 역시 돌무지 무덤과 굴식 돌방 무덤 다 나타나지만 이 벽돌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요. 돌무지 무덤은 없고요. 굴식 돌방 무덤은 나와요. 그런데 돌무지 덧널 무덤, 요게 특징적으로 나타났다는 뜻이고요. 이러한 고분의 형태가 예전에는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문화예술 파트가 강조되면서 고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분의 형태랑 이름, 특징은 기억을 하시고요. 7번 문제는 그래서 정답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입니다. 여러분 8번은 제가 미리 체크를 했어요. 어디를? 곡물 박납의 폐단이 나날이 심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박납의 폐단이 심했다는 건 이거 무슨 법 실시입니까? 대동법 실시죠. 가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니까. 당시에 곡물, 특산물, 토산물을 납부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박납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박납은 중간에서 관리가 대신 납부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대동법을 실시하게 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일걸요? 여러분 푸셨으니까. 자, 1번은요. 관청에서 어장세와 선박세를 징수했다 했는데 여러분 이건 잡세라고 해서 첫 번째, 당시에 균역법이 실시가 됐었어요. 영조가 군포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돼지꼬리 달아서 1년에 2필 내는 거 몇 필로? 한 필로 줄여줍니다. 그런데
당연히 부족해지죠. 왜냐하면 당시 여러분 조선시대 후기에 군사제도가 개편되면서 훈련도감, 직업군인 체제가 되죠. 이 월급을 줘야 돼. 근데 분포가 줄었어. 당연히 모자라. 그래서 이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잡세를 부과했고요. 지주들에게는 결작으로 보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동법이 아니잖아요. 균역법은 군포의 폐단을 개혁한 것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고요. 뭐 정답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은 뭘까? 2, 3, 4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가 되고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100년 걸렸습니다. 왜? 지주들이 반발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동법은요. 지주들한테 토지 한 결당 12두를 부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집마다 부과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땅,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를 하니까 지주들은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폐단을 막기 위해 곡물 대신 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쌀이랑 옷감, 동전도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가를 미리 받은 상인이 관청에 물품을 납부했다? 자, 대동법을 실시하니까 토산물이 안 올라오잖아. 근데 관청에선 필요하니까 이거를 살 수 있는 공식적인 인간들, 공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인이 미리 돈을 받아서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모습이 대동법이고요. 대동법은 어느 왕 때 실시됐습니까? 광해군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정리하면서 8번 문제 정답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9번으로 갑니다. 다음 선언을 발표한 단체인데요. 자, 이 단체는 여러분, 의열단입니다. 자, 선생님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미리 수업을 준비했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은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게 의열단인가?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혁명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죽여버리는 게 우리의 수단이다. 자, 이 단체 좀 과격한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여러분 어디에 나온 거냐면 신채호가 쓴 조선 혁명선언이라는 글이에요. 좀 과격하게 혁명의 방법과 내용을 명시한 건데요. 의열단,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이 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맨날 읽으면서 결의를 다지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열단 단원을 찾아야 되는데 김상옥이랑 나석주죠. 그리고 한 명 더 있는데 김익상. 여러 명 있습니다. 의열단 단원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예요. 왜냐하면 김상옥은 여러분 어디를 폭파시키려고 했냐? 종로경찰서. 근데 보일러 수리공으로 변장해서 종로경찰서에 들어갔고요. 또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김익상은 조선총독부. 그래서 당시에 이들의 노력이 혁명의 수단이었고요. 목숨을 바쳐서 즉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이러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봉찬 같은 경우는 윤봉길이랑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봉찬과 윤봉길은 어느 소속이었냐?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은 누가 만들었는데? 김구가 만든 단체입니다. 임시정부의 침체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열단 단원은 니은과 디귿 두 명으로 가고요. 김두봉은 이제 조선독립동맹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9번 문제는 의열단을 찾아야 되는 문제였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은 주제어와 관련된 내용을 찾으셔야 되는데 먼저 설계두. 자, 설계두는요. 원래 신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계두의 글을 찾으면 당나라 사람이라는 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설계두가 신라의 육두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고위 관직에 못 나가. 그래서 당에 가서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설계두가 고구려의 안시성 싸움 때 당의 장수로 가요. 근데 여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당 태종이 나중에 안 거죠. 너 신라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위로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설계두는 신라 사람인데 육두품 출신이었고 당에 가서 관리가 되었다. 자, 두 번째 장보고는요. 여러분 해상 세력이죠. 근데 장보고도 역시 당시에 당에 가서 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라에 이제 해적을 소탕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청해진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결론은 둘 다 당에 가서 관리가 됐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육두품과 호족을 보면은 이들의 활약은 여러분 언제죠? 신라 말기에 등장을 합니다. 뭐 육두품은 그 전에도 있었는데 세력이 커진 건 신라 말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육두품은 골품제의 모순을 지적했고요. 호족은 새로운 지방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중위제 같은 경우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제도인데요. 교재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진골 중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누구의 불만을 막기 위한, 육두품의 불만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자, 요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주제는 정답 3번인데요. 당시 육두품은 고위 관직에 진출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당나라에 가서 관리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대표적으로 이들과 최치원도 있었죠. 그리고 육두품과 호족은 당시 신라 말기에 등장한 세력인데요. 당시 진골 위주의 왕권 차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고요. 중위제 역시 육두품의 불만을 누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시 골품제의 문제점과 관련된 주제어라 할 수 있고요.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아니고요. 도당 유학생들 하면은 우리가 뭐 방금 얘기했던 사람들, 그리고 후삼국의 성립은 견훤이라든지 궁예의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고요. 관련된 설명 10번의 정답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토지제도에 관련된 글인데요. 어느 시기의 경제 상황일까요? 자, 수전자가 죽으면 처가 자식을 가지고 수신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경우에는 남편의 과전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직에 있던 남자가 과전을 받잖아요. 죽었어. 부인이 아들을 데리고 살 경우에는 그 남편의 땅을 받게 되고요. 자식이 없이 수신을 할 때는 반절만, 그리고 수신하지 않을 때는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글은요. 우리가 당시 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자, 당시에 수신전과 휴량전에 대한 글이고요. 이 제도는 바로 무슨 법이냐? 과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전의 뜻이 월급으로 주는 토지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과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이 지급되었다. 여러분, 구분전은 언제 들어보셨죠? 고려시대. 전지와 시지를 줬다. 자, 이 제도는 전시과입니다. 근데 전시과도 역시 언제죠? 고려시대. 영정법의 시행으로 풍용에 관계없이 전세가 고정된 건 조선 후기입니다. 경기 지역의 일대의 토지를 관료에게 분배해서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이게 바로 과전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과전법은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 모두에게 토지를 지급하던 제도입니다. 경기 지방의 토지에 한정이 돼 있었는데 나중에 부족하니까 직전법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형태로. 그래서 과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조선 초기의 토지 제도, 과전법, 그리고 과전법은 사실 고려시대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권문세족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과정에서 신진 4대부에게 재분배했던 제도였고요. 요 내용 하나만 쓸게요. 과전법,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 지급, 그리고 이후에 직전법으로 바뀌었다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토지제도를 2번 공부하셨어요.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하고.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전시과라는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공을 세운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뭐 인품을 반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시과가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주되 인품을 고려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전시과는 이제 관리의 등급만 고려하게 되는데 이러한 토지제도는 고려시대 거고요. 조선시대는 과전법, 직전법, 관수, 관급제 여기까지 조금 구분을 해주시고요. 토지제도 단골 문제입니다. 과전법 나오든지 직전법 나오든지 뭐 고려시대 토지제도 나오든지 그래서 토지제도 한번 강조하고요. 이번에는 12번으로 갑니다. 자, 12번은요. 이게 조선시대에 발생한 사건들이거든요. 무슨 사건이냐? 자, 김종직의 조의제문 나왔어요. 여러분 김종직의 조의제문 하면 무오사와 가십니다. 김종직의 제자였던 사초 김일손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인용했어요. 그랬더니 훈구가 모함을 했죠. 연산군한테 과거 그러니까 선조임금, 세조임금을 비판하는 거다. 빗대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다. 연산군은 우리가 아는 다혈질이잖아요. 열받죠. 그래서 부관참시, 김종직의 묘를 다 파헤쳐서 시신 자르고 이게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훈구와 사림의 첫 번째 대립이었죠. 자, 두 번째는 조광조의 개혁에 대해서 훈신들, 여러분 훈신이 훈구예요. 훈구가 반격을 가한 것, 이거 기묘사화입니다. 자, 인종과 명종의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외척 간의 대립은요. 을사사화인데 자, 중간에 사화가 하나 빠졌죠? 무슨 사화? 갑자사화. 폐비 윤씨 사건.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들은 모두 다 사화고요. 사화는 누구와 누구의 대립이다?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다. 그렇다면 옳은 거 골라볼게요. 기역은 왕권이 약화된 틈을 타서 훈구가 살림을 견제한 목적이냐? 살림이 아니라 사림. 산림을 제거한 건 영조 때 나왔던 겁니다. 영조 때 붕당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탕평 정치 실시한다고. 그쵸? 두 번째, 니은에 서술된 개혁을 추진한 세력은 요 세력은 누군데? 사림이거든요. 조광조. 중앙 집권과 부국강병을 주장한 건 여러분 누굽니까? 훈구예요. 사림은요. 왕도 정치, 향촌 자치를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림과 훈구 표로 정리해 드렸고요. 니은과 디귿에 따른 정치적 갈등의 결과 사림 세력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맞아요. 사화의 뜻이 여러분 4번 일어나서 사화가 아니죠. 제가 이제 오프에서는 4번 일어난 것도 맞으니까 사화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데 원래의 뜻은 사림이 피해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사화가 된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죠. 디귿의 대립이 심화된 결과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출현하였다. 여러분 12번에 4번은 밑줄 하나 그을게요. 붕당이 출현하게 된 것은 사림의 분화는 맞아요. 근데 사림이 나눠지게 된 건요. 척신정치에 대한 잔재를 처리하는 과정과 이조전랑직 임명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사사화의 결과라고는 할 수 없고요. 또 우리 사림이 붕당으로 연결됐던 시기는 선조 이후죠. 그러니까 인종, 명종 다음이에요. 그래서 순서상 관련이 없는 설명이고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3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화에 대한 문제 한번 푸셨는데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는 여러분 사화를 순서대로 연결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한 형태로 공무원 시험이 다 나오기 때문에 순서도 한 번쯤은 기억을 하시고요. 사화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사림과 대립되는 훈구는 어떤 세력인지도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단체일까요? 힌트는 여러분 3글자. 단결. 단결이라는 말이 첫 번째 줄에만 3번 나왔어요. 단결, 단결, 단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협동, 그리고 병립. 그러니까는 힘을 모하자, 합치자라는 뜻인데요. 자, 여러분 이 단체는요. 신간회고요. 당시에 독립운동에 협동전선을 모색했던 민족 유일당 운동입니다. 당시 1927년에는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으로 나누어져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민족주의 세력의 경우는 또 한 번 분리가 됐었죠. 타협적과 비타협적. 그래서 그 타협적은 자치를 주장하면서 이광수, 최린과 같은 사람들, 기회주의자로 이제 몰리기도 했는데,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랑 사회주의 세력이 우리 이럴 거면 같이 하자. 60만세 운동을 겪으면서 힘을 합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1927년에 신간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계급 철폐는 민족 단일당의 과오이나 마찬가지로 계급 단일의 민족 진영 철폐도 중대한 과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문제에서 신간회라는 것만 찾으시면 정답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억. 정우회 선언이 단체의 창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맞아요. 정우회가 이 정우회 선언이 처음으로 민족유일당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요. 단체가 아닌 개인만이 참여할 수가 있었다? 맞아요. 이게 단체니까. 그 다음에 비합법적 단체로 소작쟁이와 노동쟁이 지원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신간회가 지원했던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리고 자매단체였던 근우회의 활동을 지원하게 됐었죠.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자극을 받은 게 아니라 지원을 했다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갑니까? 1번인데요. 여러분 당시에 신간회는요. 비합법적인 거 아니었어요. 합법적이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단체 중 최대 규모,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해소가 됩니다. 이념 대립이 또 일어나니까. 그런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는 거 하고 정우회 선언까지 기억해서 알아두시고요. 여러분이 신간회 문제 푸실 때 주의할 점. 신민회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민회 1907년이고요. 신간회 1927년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답 1번으로 마무리했고요. 14번으로 갑니다. 자, 고려시대 교통과 통신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문제예요. 헷갈립니다. 이런 걸 배웠나 싶을 정도로. 자,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예요. 어떤 제도만 아시면 됩니다. 고려시대의 통신과 교통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좋은 제도 조창 맞아요. 조창. 그래서 조세를 모두 다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어집니다. 봉수제 맞죠? 조선시대에도 봉수대 있었으니까. 공문의 전달 등은 역참제가 실시가 되는데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한다. 여러분 역참제는 사실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냐? 몽골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원나라. 근데 우리가 원의 간섭을 받은 적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참제가 운영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인데 왜 4번이냐? 봉수제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자 후기에 파발제를 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파발제라고 하는 것은 명예제도였거든요. 근데 외란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외란 때. 그래서 교재에도 써 있습니다. 외란 중에 봉수제가 무너지고 파발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게 이제 명나라에서 넘어온 제도인데요. 전쟁 중에 적이 이미 왔는데 어떻게 봉수를 올립니까? 그래서 위급한 문서를 전달할 때 파발제를 이용하게 되고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창과 봉수제, 역참제 전부 다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던 제도들인데요. 파발제는 고려시대가 아니라는 거, 조선시대에 실시됐던 제도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15번으로 갑니다. 자, 15번은요. 북방 세력이네요. 근데 힌트는 고려시대. 여러분 고려시대의 북방 세력은 3개입니다. 거란이랑 여진이랑 몽골 정도? 자, 기억. 윤관이 17만 대군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했대. 그리고 구성을 쌓았대. 누굴 데리고 갔는데? 별, 무, 반. 여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감찬이 강동 6주를 점령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거란군의 침입을 격퇴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강감찬의 무슨 대첩이죠? 귀주 대첩이고요. 거란의 몇 차 침입 때? 3차 침입 때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금나라를 건국한 아구타가 송을 제압하고 고려의 신하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이자겸이 금과 4대 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질문. 금나라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여진이에요. 근데 여진이 원래 부족이 여러 개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이걸 완颜부가 통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력이 커지게 된 건데, 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 니은이죠. 그 다음에 기역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인데, 자, 니은, 기역, 디귿은 정답 2번에 있고요. 여기에서 설명 하나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거란의 침입은 1차, 2차, 3차까지인데요. 요게 3차죠, 니은이. 그러면 앞에 1차랑 2차 한번 쓰고 갈게요. 1차는 누구죠? 서희의 외교 담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희가 어디를 뺏어옵니까? 강동 6주. 두 번째, 양규가 있었어요. 개경까지 우리가 함락이 됐었는데 양규가 여기에서 격퇴를 했었어요. 이게 2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있고요. 요 다음에 우리는 뭘 썼습니까?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개경 주위에는 나성을 쌓게 되고요. 자, 이러한 내용으로 거란의 3차 침입과 여진 정벌까지 정리하면 되고요. 특히 별무방 같은 경우는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 만들었던 특수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동북구성을 쌓았는데 나중에 돌려줬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서 다음은 16번으로 이어갑니다. 자, 16번은요. 좌우합작운동이네요. 여러분, 좌우합작운동이 언제 일어났죠?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다음에. 그러니까 미소공동위원회가 경복궁에서 열리기로 했잖아요. 근데 안 열렸잖아요. 둘이 생각이 달라서. 그때 좌우합작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좌우합작을 주도한 사람 김규식과 여운형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거. 중도 우파였고요. 김규식이. 여운형이 중도 좌파였습니다. 둘 다 중도 세력은 맞아. 근데 요게 달라요. 그래서 김규식은 우익이었죠. 그래서 김구 선생이랑 남북협상 추진하러 나중에 북에 갑니다. 그래서 일단 니은 틀렸어요. 자, 조선공산당은 이 운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아닙니다. 무슨 조선공산당이야.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리을이 들어있는 4번인데 확인할게요. 미 군정의 후원하에 이 운동이 전개되었다. 맞습니다. 좌우합작 운동은 7원칙이란 게 있는데 그중에 이 조항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다시 속개하라. 이 내용 써있대요. 써있습니다. 그리고 리을, 김규식과 여운형은 연결되죠. 다시 열어서 빨리빨리 정부를 수립하는 내용을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4번으로 가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물에 조금 주목을 할게요. 김규식과 여운형 외에 당시 정부 수립에 관련됐던 인물은 이승만 그리고 김구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김구, 김규식, 여운형 대표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노력 기억하시고요. 특히 김구와 이승만은 대립이죠. 이승만은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면 김구는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했고요. 이 내용을 구분하시면서 다음은 1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7번은 여러분 국경인데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공부를 하실 때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점점 올라가서 오늘날 국경선이 확립됐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줄로 풀어놓은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게 잘못됐는지 고쳐볼게요. 신라는 발해와 대립하면서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만 차지했지만 천리장성은 무슨? 천리장성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2번. 고구려 때. 살수대첩 기억나시죠? 그리고 고려시대 때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만 쌓았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의 영토만 차지했다는 거. 이건 맞습니다. 이 표현은 이게 바로 대동강 이남 지역이거든요. 고려는 탐라 총관부가 설치된 이후에 제주도를 영토로 지배하지 못하였다. 자, 여러분. 제주도를 우리가 영토로 지배하지 못한 게 아니고요. 이 탐라 총관부는 그냥 영토를 얘네들이 간섭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제주도 우리 땅이야.
나중에 쌍성총관부는 우리가 먼저 탈환을 하죠. 태종 때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선을 확정합니까? 여러분 이거 아닌데.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가 국경이잖아요. 뭐 지금 북한 쪽에 있지만 요거는 세종 때 무엇을 개척하면서?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그럼 정답은 4번일걸요? 확인합니다. 일본은 광산 채굴권과 안봉선 이제 안봉철도입니다. 철도 부설권을 대가로 간도를 청해 영토로 인정하였다. 이게 여러분 간도협약이에요. 언제 체결한 건데? 1905년에. 누가? 일본이. 우리가 당시에 을사조약을 체결했죠. 1905년에. 외교권이 박탈당했다는 이유는 당시에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을사조약 체결한 이후에 간도협약을 일본이 맺어요. 청이랑 같이. 그래서 간도를 넘겨주는 대가로 철도 부설권을 받게 되는데 관련된 설명은 정답 그래서 4번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국경선 같은 경우는 점점 올라갑니다. 첫 번째가 여기 대동강에서 원산만 첫 번째 통일이니까 두 번째가 이제 고려 태조 때 그러니까 왕건 때죠.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올라가고요.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그리고 공민왕이 쌍성총관부 탈환하면서 조금 더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세종 때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경선의 변화도 시대별로 배우신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18번 문제 과학기술 발달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석가탑에서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이 됐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맞습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대표적인 거 알죠? 두 번째 수시력은요. 아라비아의 회화력을 참고하여 칠정산 내편과 칠정산 외편을 편찬하였다. 여러분 칠정산 이거 누가 했어요? 조선시대 세종 때죠. 고려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조선 초기의 농사직설 역시 누가? 세종 때. 맞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체질에 따른 거 이걸 뭐라 그러냐? 사상의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의서 같은 경우에는 허준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허준의 동의보감 있고요.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있고요. 뭐 향약집성방, 향약구급방, 뭐 의방유치, 그 다음에 정약용의 마과외통 이런 것들도 조금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어느 시대 건지는 조금 구분을 하고 계셔야 이렇게 뭐 고려시대니 조선시대니 섞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인물과 시대는 꼭 연결해서 뭐 간단하게 셀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표 만들어서 의서, 농서 이렇게 써놓고 뭐 역사책 표 만들어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 문제 정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으로 찾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는 마무리를 했고요. 두 문제의 한자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제 한자 교수님하고 같이 풀어주시고요. 이번 시간 저희가 함께 풀었던 3월 3일 계리직 공무원 한국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